예, 지금부터 제 199차 현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디지털 헬스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번 CES에서도 그랬고요. 늘 요즘 굉장히 대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을 모시고 직접 살아있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은 김진영 대표이사님이신데요. 리츠브룩스 홀딩스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대표님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M&A를 한 20년 이상 했고요. M&A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포스트 머지 인티그레이션 PMI라고 해서 합병 후에 두 회사가 시너지 내는 전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대기업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나와서 스타트업을 갖다가 스케일업 해주고 실제 시너지 밸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략을 짜줘서 매출을 만들어주고 투자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거는 그 성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굉장히 큰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정의를 하면은 보통 뭐 WHO나 미국의 FDA나 뭐 이런 쪽에서 정의 내린 것들을 학문적인 어떤 정의로 보거나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정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ICT 기술이 적용된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동안에는 좀 문제가 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의협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인데 디지털로 하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협에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심장 초음파, 지금도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심장 초음파를 갖다가 진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을 몸에다 붙여갖고 진단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그걸 무선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발전해 나갔는데 저희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가 큰 장벽에서 벗어난 것들은 첫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의협은 굉장히 많은 구조로 혁신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장벽이 깨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뭐 장티부스 페스트에 관련된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중세 유럽의 페스트 1600년대의 초년도, 스페인 독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망을 일으키면서 어떤 어떤 의협의 구조를 바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최근에 경험한 코비드19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2년 기준으로 해서 637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의료 체계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의협이라는 것이 환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의사가 케어해줘야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전염병과 너무 많은 환자가 일어나니까 기존의 의료 시스템으로 이걸 커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전까지 장벽으로 남아있던 헬스케어나 다시 말해서 진료 전의 예방의 차원의 어떤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보건의료에는 트릴레마라는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올라가면은 사실은 의료의 질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의료의 질이 올라가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한 사람한테 많은 케어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접근성을 올리려면은 비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대안이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여러 기간 동안에 오랜 동안 이게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코비드19라는 것이 생기면서 의협 체계에서 디지털로 하는 의협이라는 어떤 이런 구조가 많이 진행이 됐고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미 병이 난 사람들을 치료하는 쪽이 아니라 예방하고 미리 준비하는 쪽의 비즈니스들이 많이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패러다임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전에는 병 환자가 생기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디가 아프니까 치료를 받는 정도의 어떤 일리스 질병에 관련된 어떤 그 헬스케어라면은 이제는 이제 주체적으로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 건강 관리를 참여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전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의 일들은 거의 의사분들이 하셨습니다. 의협에 계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는 사업자나 소비자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당연히 디지털로 인한 대면 케어에서 비대면 케어로 그 다음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치료보다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그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바이오나 의협에 관련된 어떤 메디슨의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미 목표 시장이나 하려고 하는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픽스돼서 사실은 사업이 디벨로핑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쪽은 이제 환자들 중심으로 건강관리가 주체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디벨로핑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헬스케어 서비스 방향을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이전에는 1900년도 이전에는 병원에서만 치료를 할 수 있었고 의료인만 하는 게 사실은 헬스케어 서비스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헬스케어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지금의 수준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는 있었는데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헬스케어, 소위 말하는 지금도 서울의 유명 병원에 가시면은 800만 원짜리 뭐 건강검진 및 헬스케어 서비스 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에서 나오는 항목들을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굉장히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e헬스라 그래서 인터넷 헬스, 텔레헬스에서 e헬스, 유헬스라 그래서 유비쿼터스 헬스 혹은 이제 m헬스, 모바일 헬스 이런 쪽으로 가다 2010년 이후에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때도 굉장히 큰 발전을 했지만은 사실은 큰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료 데이터는 그 자기가 환자가 진료받은 병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법이지만은 예를 들면은 지금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의료법상 이게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 데이터들을 그 병원 안에 있는 서버에다가 그 병원 안에 있는 어떤 서류처에다가 저장을 해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은 이전 병원의 자료를 환자가 가서 CD로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제출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무너진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비드19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빨리 무너졌고 특히 아이러니하지만은 이런 의료법 체계나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가치를 조금 덜 느끼고 있는 중국 같은 곳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규정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인의 헬스 데이터들을 갖다가 플랫폼에서 모으기 시작했고 그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은 어느 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이런 패러다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갖다 나누면은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리스라고 해서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웰리스는 이제 뭐 건강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방이라든지 뭐 이제 사전에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사후 관리 쪽,
뭐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아직까지도 예방 쪽보다는 웰니스에서는 사후 관리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정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 몸을 갖다 신체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어떤 퍼스널 헬스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되는 구조. 이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서비스 수단으로 보면은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련된 것들, 여기에는 이제 전자약을 포함합니다.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이제 약으로 저기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데나 외국에서는 특히 이제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자약이라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미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관리 기기,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통해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 말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은 의료용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 쪽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우리가 MRI나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이런 데이터들 중에서 질병 소견을 찾아내는 것들을 이제는 AI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지만은 AI가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의 초음파 사진이나 MRI 사진들을 수백만 장씩을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실제 기초적인 질병의 소견을 갖다가 AI가 먼저 센싱해서 후보인 것들을 도출해가지고 의사한테 제시하고 의사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검진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건강관리 솔루션들, 특히 수면 쪽,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특히 만성질환 관리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지금 만성질환 환자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거의 9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0% 정도는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65세 이상이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갖다가 주체적으로 하시기에는 디지털 프렌들리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만성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50대 정도는 사실은 디지털에 굉장히 친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변화들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나라에도 의료법의 이슈가 있는데 원격 의료를 하는 거. 우리는 아직 안 되죠.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산간 지역에서 급속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특별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는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격 의료가 아직 우리나라에 허용되지 않은데 해외에는 원격 의료가 허용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치 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이제 쿠바부터 시작해서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국가에서 의사한테 월급을 지불하고 일정 가구의 수를 갖다가 주치의로 1차 의료기관을 갖다가 일반 의가 담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원격 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오토 플랫폼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의료가 진행이 되는 이런 구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리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웰리스에서 보면은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위에 건강관리 솔루션이 더 확장되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마켓플레이스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인프라 비즈니스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국이 만약에 이런 법 규정이 규제 완화의 항목에 들어가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제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것이 ERP나 이런 솔루션들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같은 인프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병원 운영 시스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병원이 자기 병원만을 위한 솔루션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런 개발해서 온프라미스라고 해서 아예 병원을 위한 무언가를 만드는데 이걸 플랫폼화 시키고 여기에 다른 어떤 컨텐츠들을 입점시키는 구조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삼성이나 아산병원이나 뭐 이런 병원에서 병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환자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환자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위쪽에 있는 뭐 건강기기라든지 건강관리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에 입점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의료 포털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미래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디지털 디바이스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솔루션들도 이미 등장을 하고 어떤 건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플랫폼이나 디지털 이네블 데이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의협에서 기회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 분류 체계상에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생길 텐데 의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의협에 문제가 없으면 관여하지 않는데 만약에 의협에 뭔가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아마 관여를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견고한 두 집단 중에 하나가 변호사하고 의사 집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쪽에서도 의협 쪽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 코비드19를 경험하고 나서 이대로는 뭔가 문제가 있고 대안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이미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변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의협이나 이런 이제 고착화된 어떤 이런 블록해서의 비즈니스들은 해외를 많이 이제 팔로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미국인의 의료 체계나 FDA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충분히 변화할 가능성은 있고, 그렇다고 의협에 계시는 분들이 막 반기거나 환영하지는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는 결국은 이제 의협이라는 게 한 명의 환자를 살리기 위한 어떤 이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이제 이전까지는 의협의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자, 어떤 특정 질병이다. 그러면은 그 질병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뭔가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그 스탠다드화를 만들어 놓고 이런 질병은 이런 식으로 병이 진행이 돼 이런 식의 어떤 구조를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점점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의 질병을 걸린 사람들도 그 개인의 체질이나 그 개인의 식습관에 따라서 사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뭐에 기반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에 기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의사들이 데이터 모으는 방식은 30년 전 방식이거든요. 어디 세미나 가서 포럼 가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학회에서 발표한 것들이 모여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어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사후관리라고 하는 웰니스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그 개인의 식습관이라든지 그 개인의 여러 가지 바이오 체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좀 더 개인화에 가까운 어떤 처리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의 사업에 큰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반적인 추세가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는 세계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특별한 나라들이 특별한 선진국에서 하는 서비스였다면은 코비드19로 인해서 이제 세계가 다 일종의 디지털 헬스케어를 일부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뀔 거고, 거기를 쫓아가지 못하는 데는 도태가 될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시장이나 규모 같은 걸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성장하는 규모는
CAGR이 35%, 뭐 18%, 이제 뭐 57%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CAGR이라는 게 가중평균 성장률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CAGR이 5%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이 산업이 급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게 보면 급성장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구조가 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의 의협 하시는 체계에서 헬스케어를 이 수준을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는 의협에서 하시던 분들의 이제는 이제 뭐 사업자들이나 환자들이나 어떤 그 기업가들이 비즈니스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쪽의 그림을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서 구분은 모바일 헬스, 보건 의료, 보건 분석, 원격 의료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특히 모바일 헬스라고 불리는 것들이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일리스 부분에서의 웰리스 부분에서의 어떤 예방 증진을 위한 솔루션이나 이런 쪽을 갖다 모바일 헬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뭐 이런 이 성장률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큰 거는 원격 의료가 가장 큰 성장률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장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다 하더라도 이것도 결국은 의협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의협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분들의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이 시장이 계속 변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한국이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FDA에서 하는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이나 표준을 갖다가 쫓아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들을 대부분 다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데이터는 없는데 네네. 어떻게 돼?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사실은 아직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가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해서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데이터들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주요 트렌드들을 아까 말씀드린 이 구분한 대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자약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알츠하이머나 이런 쪽은 이미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약으로 인정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용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뭐 독립형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액세서리형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MRI를 분석하는 거는 MRI 기계랑 같이 붙어 있는 구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단순하게 그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특별한 의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의료용 소프트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디벨로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전자약이 아닌 의료용 소프트웨어들은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일반 우리가 창업하시는 분들이 의협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랑 사업가가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VR 가지고 하는 알츠하이머의 어떤 개선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디바이스 부분에서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기업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런 시계를 차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혈압이라든지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센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정확도가 비교적 그 좀 높은 수치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병원을 간다는 게 어떤 부정맥 같은 경우에 어떤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내원해서 뭐 검사를 하고 뭐 무슨 뭐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하고 그래서 진단해서 처방하는 이런 구조였다면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기기를 착용하고 있으면 이상 신호나 이상 심박이나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은
그때 병원을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구조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방식인데 이제 질병관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인공심장 수술을 하거나 인공의 이제 어떤 시술 받은 분들이 그 시술 후에 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어떤 이런 관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한 부분 꽤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죠, 이 부분은. 네, 많이 보급되어 있죠. 근데 네. 이제 아직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이런 보급이 이제 재미있게도 이제 이런 IT 회사들 중심으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시장에 들어와 있어서 특정 질병으로 세그멘트해서 뭔가 데이터를 소싱하는 것들은 아직도 미세하게는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업의 기회가 사실은 거기에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래 아까 말씀드리는 이제 뭐 이거는 굉장히 지금 뭐 효과가 거의 이제는 뭐 이거는 확실하게 이걸 보는 게 훨씬 편하고 더 정확하다는 게 전 진행이 됐던 게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들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상 진단. 예를 들면 왼쪽에 보시면은 그 유방 뭐 어떤 유방 조형 영상을 촬영해서 의사가 영상 진단 확인한 다음에 여기는 유방암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그러면은 AI 보조 영역에서 그 데이터를 쭉 업로드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의사한테 제공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 판단한 것들이 의사가 판단한 거로 가려면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상에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네. AI가 진단한 결과 가지고 그 질병이라고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의협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갖다가 개인의 경험이나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등장했고 이거는 정말 이제 완전히 효과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해외에서는 일종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그 우리로 말하면 이제 FDA, KFDA 이런 데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약이기 때문에 똑같이 임상을 해야 됩니다. 1상, 2상, 3상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그 효과가 이제 재현성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의학의 재현성하고, 그 다음에 다만 이게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독성 검사가 가장 큰 장벽인데, 그렇죠. 이 디지털 메디신은 독성이 없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이게 진짜 환자한테 효과 있는지 재현성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자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확한 이게 표준화된 체계를 갖다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허가가 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FDA나 이런 쪽에서 나온 표준들이 아마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에 예방관리에서 유전체 의학이 나오는데 유전체 의학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65세 이상의 인구의 90%가 성인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70% 정도가 중복된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다중질환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질병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게 접근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초개인화라는 게 그런 다양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한테 딱 적합한 형태의 어떤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불면증 치료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사실은 이제 비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있는데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라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거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하고
뭐 실제로 케어를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의 치료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약물 치료는 이제 진정제를 주는 경우에, 이제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통합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치료가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불면증의 원인을 파악해서 AI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어떤 소비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치료를 갖다 제시하고, 이거에 적합한 어떤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기기를 제공해주는 이런 구조로 의료기기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 의학인데, 유전체 의학도 이제 초개인화 관련된 어떤 이런 형태로 이제 유전체 의학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 조상찾기 서비스로 유전자 의학들이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신약 개발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타겟 치료, 정밀 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도 유전체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쌓였군요. 23andMe 같은 회사들이.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수요가 점점,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이제 암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엔 진짜 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된 한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희귀병이라는 질병도 사실은 그 환자한테는 이제 생명에 관련된 병이거든요. 근데 희귀병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이제 이런 작은 병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작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병이라든지 개인화된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체계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은 자, CAGR이 34%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1년에 30%씩 성장할 거라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CAGR을 잡으면 5년 잡는데, 이제 건강관리 앱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검색 키워드성으로 보면은 뭐 강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마음 챙김이라도 하는데 마인드풀리스라든지 이런 검색 키워드를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한동안은 치료가 아니라 그냥 카페 같은 데서도 힐링이라는 주제로 나온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 앱은 아마 급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뭔가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가능성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라 그럴까요? 리마커블한 성장을 못 내는 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아까 이제 저희가 보통 사실은 바이오 기업들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성장과는 좀 다른 형태의 스테이지를 갖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목표 시장하고 어떻게 스케일업 할 것들이 결국은 그 메디슨의 임상 결과에 따라 달려져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일반 스타트업과 비슷한 형태로 타겟팅을 해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그 시장에서 이게 유효하다는 POC를 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너무 큰 시장들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인슈텍이라고 하는 보험 쪽이랑 연관되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디지털 헬스케어랑 그런데 이제 그런 보험 인슈텍이라는 쪽이랑 연결이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거의 모든 질병을 다 케어해 드리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POC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강관리 앱은, 정신건강관리 앱은 사실 특정 어떤 세그멘트를 하나 집중해서 한번 시장을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의료 플랫폼입니다. 이제 의료 플랫폼이 이게 지금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본고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의료법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멘탈 헬스 케어를 하고 있는 베더헬프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플랫폼화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멘탈 헬스케어를 하고 있는 어떤 이 기업이 성장을 해서 회원수가 10만, 100만 뭐 이 정도 스케일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협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플랫폼에 시켜서. 네. 네. 반대로 얘기하면 리본고라고 하는 데가 환자랑 의사랑 연결해준 플랫폼인데 이거 사용자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최근 데이터에 보면 월 75만 명,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800만 명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의사하고 환자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건강관리 플랫폼화 시키는 이런 구조가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플랫폼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캡티브 마켓이 만들어지면은 그 마켓 안에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런 의료 서비스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어떤 헬스케어라는 어떤 이런 플랫폼 하나로 어느 정도의 고객을 확보하신 다음에 그 확보한 고객한테 다양한 형태의 다른 의료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을 심지어는 본인들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업자들을 이 안에다 붙여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넣을 수 집어넣을 수 있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도 넣을 수 있고. 네, 네. 그렇죠. 그런 운동 처방도 가능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회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자들을 이 플랫폼 안에 입점시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업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에서도 눈독을 좀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스케어의 쿠팡?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특정한 어떤 사업으로 고객을 많이 모으고 많이 모은 고객들한테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헬스 사업들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는데 직접 안 개발해도 이런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실은 서비스를 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관심이 있어 합니다, 지금. 그렇겠네요. 예, 관심 있어 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그 자사 플랫폼 안에 자회사를 두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 구조, 사업 구조를 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상생하는 구조죠. 일종의 서비스 사업자가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방향이 큰 전략적인 방향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그 어떤 게 그 승자일지는 예, 좀 뒤를 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만약에 어느 하나가 제대로 된 큰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플랫폼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슈텍에서도 사실은 보험회사나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보험 개수를 갖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짤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너지라는 구조들이 있고요. 이런 쪽에 관심 가지는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인슈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도 인슈텍 성장하는 거 보십시오. 펀드라이징 규모가 거의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인슈텍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회사가 아니고요. 이제 인슈텍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험인데 테크놀로지, ICT를 포함한 인슈어런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들을 갖다 인슈텍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핀테크처럼 저희가 파이낸셜의 재무적인 어떤 금융 관련된 테크 서비스를 하는 곳들 갖다가 핀텍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슈텍이 그런 업체들인데 이게 왜 펀드라이징이 커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개인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헬스 데이터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계리사들이 이 보험 상품을 어느 정도 금액을 얼마만큼 받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인슈어런스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타겟화된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회사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50%씩 성장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네. 네. 괜찮습니다. 예, 건강관리,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병원에서 보통 이제 EMR이라고 하는 게 병원의 의료 데이터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EHR은 병원 간의 형식, 그다음에 퍼스널 헬스 레코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개인의 건강 기록 방식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는 점점 개인이 환자가 저희가 데이터 자기 주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헬스 데이터의 자기 주도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표명이 되고 데이터의 주인은 환자이고 환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헬스 데이터들이 개인한테 넘어가고 이걸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또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는 구조로 점점 변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시사점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주도권의 변화입니다. 네. 의협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들어갈 수 있고 점점 이제는 이제 병원뿐만이 아니라 ICT 기업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통신사라든지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런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커진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양제 데이터를 추천해주고 자신한테 꼭 맞는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하면서 그걸로 모객을 한 다음에 거기에 2차 비즈니스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정 질병에 대한 건강을 갖다 케어해주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서비스로 전환되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양쪽이 서로 상대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건강한 예방 관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일리스 쪽, 질병을 케어하는 쪽으로 좀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질병 기반으로 성장한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은 이제 웰리스 쪽으로 성장하는 구조. 그래서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플랫폼화랑 연계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한쪽을 캐피브 마켓 성장한 기업이 다른 일방 쪽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 구조를 갖다가 나가고 있고, 이게 아마 통합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아마 시장 지배자가 뭐 몇 개의 핵심 키 플레이어들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표준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직은 시장의 지배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주로 미국이 많이 할 텐데 아직 예, 그렇죠. 그 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연방이라는 어떤 제도도 있고 그 기본적인 법 체계도 한국이랑 좀 달라서 우리는 이제 대륙법 체계인데 거기는 사실은 주마다 다른 법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지배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유망한 키 플레이어들은 몇 개 회사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결국은 통합된 플랫폼으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이제 아마 강세를 띠게 될 거고, 이제 그 회사의 어떤 하고는 프로세스들이 표준화되는 어떤 영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법제화를 하는 데에 사실은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써서 그런 것들을 갖다 추진하는 것들이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일리스 쪽에서 웰리스 가시는 것보다 웰리스 쪽으로 진짜 캡티브 마켓을 크게 만든 기업이 일리스로 가는 게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 쪽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유망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들을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전자적으로 인간의 신체들을 갖다가 일종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처방을 해보거나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고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플랫폼 서비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성장하는 구조이고 쭉 내려가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성장 구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의협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분이 요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헬스케어 유망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겠다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실은 기술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현업에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고객이 누구이고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쪽을 갖다가 한번 더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이런 기술을 활용했을 때 이게 많이 언급이 되고 성장한다는 거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을 갖다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많은 기업들이 뭔가 굉장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사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비즈니스는 사실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을 좀 타겟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거, 고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가장 핵심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고객군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소비자, 이 사람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고객군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무슨 뭐 심장 환자다, 그다음에 뭐 당뇨 환자다,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고객군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고객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리테일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어떤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서비스를 그 리테일 사업에서 예를 들면은 뭐 월그린 소매업계에서 리테일 헬스 클리닉을 운영합니다.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유통 사업자들한테 이게 그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물류 사업자는 사실은 전혀 이제 뜬금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코비드19 사태 때 가장 문제됐던 게 물류입니다. 약을 만들어도 딜리버리를 못하는 구조가 많이 그렇죠. 생기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물류 표준화나 이런 식으로 물류 사업자들이 이제 디지털 스퀘어 쪽이나 이런 쪽 사업으로 좀 뛰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정부는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의협 업계에 맡겨놨던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규제하고 정의하고 해서 풀어나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들을 갖다가 치매 환자 집중 센터와 어떤 하는 걸로 전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들을 위한 전자약 같은 구조들도 공공정부가 이제 고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고 아마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아마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의료 플랫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퀘어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여기에서 서비스라는 어떤 CP 기업, 콘텐츠 프로바이드 기업들이 아마 다수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셨네요. 아까 전에 네. 그 성장률 한번 보시죠. 네. 근데 저 성장률이 너무 좀 쇼킹한데 저게 몇 년치 성장률을 보여주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데이터 소스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최근에 언급된 그 성장률을 갖다가 저희가 네, 그렇군요. 예, 자료를 모은 거고요. 하여튼 저렇게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지금 그 시장이 아주 폭발적이고 그에 관련되는 많은 그 종사자들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지금 저기 성장률은 글로벌 성장률일 텐데. 네네, 맞습니다. 한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성장률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거는 이제 이전 시장이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냐 없었냐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들이 의협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것들을 하던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다시 말씀드린 시장에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급속히 성장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포션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포션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플레이어가, 경쟁자가.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웨어러블 쪽이 더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웨어러블은 이미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대기업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데도 저렇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은 특정 질병용 웨어러블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심박수, 뭐 혈중 산소 포화도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했다면은 특정 질병용 디바이스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고혈압 환자들이나 그다음에 뭐 부정맥 환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이런 데는 심박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데이터하고 마이닝해서 경고를 하고 그 어떤 수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의사한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웨어러블에도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전반적으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그 주요 전략이 좀 말씀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제 스테이지가 어떤 스테이지인지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의 전략은 크게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선점을 하고 그다음에 연계를 한 다음에 확장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선점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창업을 하시거나 이제 창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셨다 그러면은 특정 세그멘트의 고객들을 갖다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당뇨 환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당뇨 환자에서 서비스를 해서 선점한다. 선점한다는 거는 거기에 POC, Proof of Concept, 이 솔루션이, 이 서비스가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서 선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계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부족하니까 그 주변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파트너들이랑 같이 하고요. 거기에서 투자가 일어나서 확장해서 플랫폼화 사업으로 가는 거. 저는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인지 플랫폼화 사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 성공하고 시장을 지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파급을 가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만성질환 환자 수가 우리나라에 75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만성 질환 중에 가장 일반적인 노인성 질환인 뭐 관절염 환자다. 이 환자를 750만 명 중에 만약에 100만 명을 데리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관절염에 좋은 어떤 무슨 운동 방식이나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운동을 해야지 이 관절염이 좋아지는데 운동을 하면 부종이 생겨서 아파서 운동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구조인데 이런 환자들을 위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운동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100만 명, 200만 명 모았다. 그러면 그 관절염 환자 중에 아까 얘기한 선점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연계는 뭐냐면 관절염 환자면서 고혈압 환자, 관절염 환자도 당뇨 환자도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자들은 연계해서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가지고 노인성 질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네, 하여튼 타겟 시장을 우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산업에 군으로 좀 연계를 하고 그다음 플랫폼화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슬슬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아직 플랫폼화를 보는 기업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생기기 시작한 어떤 전략적 트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특정 질병에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 기업 가치를 가지고 엑시트한 구조로 가는 게 일반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어떤 사업 추진이었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랫폼화하고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어떤 컨텐츠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컨텐츠 프로바이더 기업으로 플랫폼 안에 입점을 시켜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플랫폼 오너로서 이 기업한테 수익의 일부를 레베뉴 쉐어를 받는 구조 이런 식의 성장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 디지털 헬스 기업이 지금 주목해야 할 그런 시사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만 개인화라는 어떤 개인화, 관점을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병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무슨 질병, 아까 말씀드린 관절염 이러면 관절염의 패턴이나 관절염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 검색 찾아보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처방이나 그 메디슨이 그 개인한테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성장할 부분 중에 우리가 플랫폼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나 미들 스테이지에서는 사업으로 전개시키기 어렵지만은 네. POC 차원에서 봤을 때 개인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좀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 쪽에 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경제 비즈니스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 점점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신영역으로 자꾸 디지털 헬스케어가 진화될 영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조금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앞으로 성장 방향. 네, 방향, 새로운 기술, 지금 새로운 유망 기술 저기 있는데요. 이제 그 유망 기술 저희가 뭐 디지털 트윈이나 웨어러블이나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먼저 저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표님들 사업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기술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에 매몰되지 마라. 예. 네네. 그러니까 기술에 매몰되면은 이제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건데 무언가를 만들려고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제품과 상품을 구분합니다. 제품과 상품을 구분해라. 네. 제품은 뭐냐면은 기능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문 그대로 풀어내면 만들어진 물건이거든요. 네. 근데 제품을 만들려고 사업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분들이 저희가 볼 땐 되게 많아요. 네. 이제 저희는 상품은요, 우리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팔 수 있는 거를 만들고 팔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개 차이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고객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고객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그 고객이 필요한 무언가를 이 제품에다 플러스 시키면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첫 번째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직도 많은 대표님들이 시장하고 고객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시장 고객. 예.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 관절염 환자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품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이런 텀블러를 만드는 시장. 이렇게 시장이라고 보면은 고객은 뭐냐면 이 텀블러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관절염 모든 환자를 위한 어떤 서비스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특정 세그멘트를 찾아서 커스터머를 찾고 그거를 고객을 특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왜 스타트업이 시장을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를 하냐면은 시장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큽니다. 그 시장 전체에서 유효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검증의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그걸 갖다 감당할 수 있는 리소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목표 시장이 아니고 정확하게 목표 고객입니다. 네. 그 시장에 어떤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관절염 환자라고 하면은 관절염 환자이지만은 밖에서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는 관절염 환자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어떤 상황을 필터를 씌워서 그걸 위한 어떤 서비스를 디벨로핑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하기도 쉽고 검증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디바이스 시장으로 가게 되면 그 시장의 경쟁자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시장에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어떤 특정 세그멘트를 우리가 타겟으로 삼으면은 POC를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 똑같은 건데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고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시고 고객을 특정하신 다음에 제품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을 꼭 겪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창업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잠재 그쵸. 고객을 직접 발굴하고 또 만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걸 제품에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의 그 교육 시스템인데 지금 그 말씀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그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진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허가 문제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업단에서 그 전에 올렸던 식약처의 담당 공무원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셔서요. 여기에 관련되는 법적 제도적인 지원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제품의 타겟을 고객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예, 오늘 좋은 그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진영 대표님께 구독 또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셔서 이 좋은 정보가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199차 henbeang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